학생회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수업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요즘 우리 사회복지 실천 모델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쭉 배운 모델이 5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델 총 6가지를 배우게 되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6번째 모델을 배우게 됩니다. 자, 그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살펴본 모델은 정신역동 모델이 있었죠. 두 번째가 인지행동 모델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가 해결중심 모델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가업중심 모델이 있었습니다. 5번째, 지난 시간에 배웠던 위기개입 모델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동기강화 모델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6가지 우리 사회복지 실천 모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게 되는데요. 이전까지 우리가 쭉 배웠던 이 5가지를 잘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사회복지 실천 기술은 전반부에는 사회복지 실천 모델, 그러니까 사회복지 실천 기술에 대한 그 모델을 배우는 그런 시간을 갖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중간고사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간고사를 본 다음에 이제 대상별로 사회복지 실천 기술을 한번 배워볼 거예요. 그 개인, 가족, 집단,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 기술을 배우게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기록과 평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으로 해서 이 대단원의 그 사회복지 실천 기술을 마감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제 배울 이 마지막 그 사회복지 실천 모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때 여러분들이 이 모델을 잘 이해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 우리가 처음에 정신역동 모델, 또 인지행동 모델, 또 해결중심 모델, 가업중심 모델, 그 다음에 위기개입 모델,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6번째 동기강화 모델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게 되는데 이 6가지 모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숙지를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많은 클라이언트를 만나고 많은 클라이언트를 개입해서 그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때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실천 기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마지막 6번째 사회복지 실천 모델 동기강화 모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역시 파워포인트를 띄워놓고 여러분들과 함께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심차게 잘 따라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배울 주제는요, 챕터 8번 동기강화 모델이 되겠습니다. 이 동기강화 모델, 우리 6번째 모델인데요. 오늘은 동기강화 모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를 하지만 이 모델 명칭을 보면 이게 무슨 뜻인가라고 또 무슨 모델인가를 우리가 한번 알 수가 있어요. 이 동기 강화 모델이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동기를 강화하는 모델이에요. 어떤 동기를 강화하는 모델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이 동기 강화 모델을 이해하시는데 좀 빠른 그 이해력이 향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동기 강화 모델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동기 강화 모델의 목차는요, 첫 번째 동기 강화 모델의 철학과 기본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동기 강화 모델의 개인 목표 및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세 번째는 동기 강화 모델의 개입 기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동기 강화 모델의 철학과 기본 개념입니다.
동기 강화 모델의 철학과 기본 개념, 이 동기 강화 모델의 철학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 동기 강화 모델은 1980년대 초에 밀러에 의해서 소개된 이후 행동 변화를 필요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 다양한 클라이언트에게 적용이 돼서 그 효과성이 보고되고 있는 증거 기반 실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동기 강화 모델, 말 그대로 동기를 강화하는 거예요. 근데 이 동기를 왜 강화를 하느냐? 이 클라이언트의 어떤 행동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을 때 이 동기 강화 모델을 사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클라이언트에게는 문제 행동이 있는 것이죠. 이 문제 행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그런 행동이 아니라 문제 행동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알코올 중독. 그 알코올 중독이 되면 계속해서 이 술을 마셔야 되는 거잖아요. 술을 안 마시고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술을 마시는 그 알코올 중독자들에게 행동의 변화라는 것은 술을 안 마시는 거예요. 그죠? 아니면 술을 마시는 그 주량을 줄인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하나의 행동 변화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 예를 들면 흡연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담배를 피는 사람이 있어요. 담배를 피는 사람들은 담배를 피는 흡연하는 행동을 변화된다는 측면에서는 흡연의 그 양을 담배를 뭐 하루에 한 갑을 핀다든가 이런 사람이 반갑으로 줄인다든가 아니면 담배를 피던 사람이 완전히 금연을 한다든가 담배를 끊어버린다든가 이런 행동 변화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또 어떤 클라이언트는 가정폭력을 가해요. 가정폭력 가해자가 있습니다. 이 가정폭력 가해자들의 행동 변화라는 것은 폭력을 줄이거나 폭력을 하지 않는 것이 행동 변화가 되겠죠. 어떤 그 문제 행동이 있어요. 그 문제 행동의 변화를 필요로 하는 그런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해서 상당히 입증된 그런 모델이 이 동기 강화 모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동기 강화 모델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동기 강화 모델을 통해서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해서 사회복지를 실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모델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동기 강화 모델은요, 부정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정한다는 건 부인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부정하는 특성을 가지면서 단주 동기가 낮은 알코올 중독자의 치료에 사용되면서 시작되었는데요. 점차 이 행동 변화가 요구되는 어떤 흡연이나 약물 남용이나 도박 등의 다양한 유형의 중독자, 또 폭행 가해자 등의 비자발적인 클라이언트와 일상생활에서 규칙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자에게 그 적용이 확대되고 있는 모델이 이 동기 강화 모델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에서 설명을 한 것처럼 처음에는 이게 알코올 중독자 치료에 사용됐던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들은 이게 조절이 잘 안 돼요. 저도 한번 알코올 중독자들하고 이렇게 한번 상담을 해보고 또 알코올 중독자를 이렇게 접해본 경험에 의하면 이 알코올 중독자들은 자기 스스로가 이 술을 끊는다는 게 어렵고요. 그 술을 자제하는 것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 알코올 중독자 우리가 치료 집단, 뭐 나중에 이제 집단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 기술을 배울 기회가 있는데 이 알코올 중독자 치료 집단을 구성을 해서 이렇게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모델이 동기 강화 모델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 알코올 중독자뿐만 아니라
흡연. 제가 설명을 드렸죠? 흡연. 담배 피는 것도 이게 통제가 안 돼요. 또 약물 남용 있잖아요. 마약을 한다든가, 뭐, 또 약을 무리하게 아주 그 중독이 되는 본드를 이렇게 마신다든가, 뭐 이런 거. 또 도박 중독 이것도 예, 장난이 아니죠. 예, 도박을 해요, 도박. 이 도박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이런 중독자들 또는 폭력 가해자, 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뭐, 이런 거 많죠? 이런 이제, 예, 가해자들이 예, 스스로 찾아오지를 않잖아요. 우리가 이제 클라이언트를 우리가 구분을 할 때, 예, 자발적 클라이언트 이렇게 얘기했죠. 비자발적 클라이언트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비자발적 클라이언트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가 이것을 고치려고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제3의 사람에 의해서 제3의 기관에 의해서 의뢰가 되는 그런 클라이언트들이 대부분 비자발적 클라이언트예요. 이 자발적 클라이언트는 본인 스스로가 치료를 목적으로 이렇게 찾아오는 반면에 비자발적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는 본인이 그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를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로 이 동기 강화 모델은 이 비자발적 클라이언트 또는 일상생활에서 규칙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자에게 이 그 적용이 확대되는 양상으로 가는 모델이 동기 강화 모델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동기 강화 모델을 잘 이해를 하시면요, 이건 뭐 우리가 꼭 사회복지 시설에서 이게 사용이 되기보다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오늘은 동기 강화 모델, 이거 가족 간에 또 친구지간에 얼마든지 이렇게 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모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회복지 영역에서 동기 강화 모델의 확산 추세는 기본적으로 동기 강화 모델이 노저스의 인간 중심 철학에 기반을 하고 있고요. 또 단기적인 개입을 하는데 아주 유용한 그런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비교적 개입 과정을 훈련받기 쉬운 특성 때문에 아주 동기 강화 모델이 더 확산되는 그런 추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동기 강화 모델을 잘 이해를 하시면요, 사회복지 실천 현장뿐만 아니라 일반 그 삶 속에서도 잘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동기 강화 모델은 인간 중심적인 철학을 기반을 하고 있다.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인간 중심 철학을 기반을 하고 있고, 이게 장기간의 개입이 아니라 단기간의 개입을 통해서 실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되겠고요. 또 개입 과정을 굉장히 훈련받기가 쉬운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인간 중심 철학의 기반이나 단기적인 개입이나 또 비교적 개입 과정을 훈련받기 쉬운 특성 때문에 이 사회복지 영역에서 이 동기 강화 모델이 확산 추세에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요즘은 이 동기 강화 모델 이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잘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요, 우리가 이제 동기 강화 모델의 철학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우리 동기 강화 모델의 기본 개념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기 강화 모델은요, 행동의 변화를 위해서 클라이언트가 경험하는 변화에 대한 양가 감정을 탐색하고 해결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개인에게 내재되어 있는 변화 동기를 강화하는 클라이언트 중심적인 접근 방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동기 강화 모델의 핵심 키워드는요, 첫 번째가 행동의 변화예요. 행동의 변화. 어떤 문제 행동을 해결하기 위해서 좋은 쪽으로
해결적으로 클라이언트의 행동의 변화를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경험하는 변화에 대한 양가 감정을 탐색을 하는 것이 또 중요해요. 두 번째, 이 양가 감정이라는 것은 좀 이따 이제 설명도 하겠지만 또 지난 수업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양가 감정, 양쪽의 감정을 갖고 있다는 거죠. 두 가지 감정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자살하고 싶은 사람들 있죠.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자살 얘기를 했잖아요. 자살하고 싶은 사람은 두 가지 감정을 갖고 있어요. 한쪽은 죽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반면에 살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게 퍼센테이지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 행동을 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양가 감정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담배를 막 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면서도 한편으로는 담배를 끊어야지. 담배를 피면은 내가 건강에 나빠.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술을 먹는 사람도 아무리 알코올 중독자 환자라고 할지라도 술을 마시고 싶은 마음, 그런 감정이 생기면서도 반대로 술을 마시면 안 돼. 난 술을 마셔서는 안 돼. 내가 절주를 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인간에게는 기본적으로 클라이언트에게는 이런 어떤 문제 행동을 일으키고 있는 클라이언트에게는 이런 양가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양가 감정을 탐색하고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서 개인에게 내재되어 있는 어떤 변화 동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 양가 감정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알코올 중독 같은 경우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술을 먹고 싶은 감정이 있고요. 술을 안 마시고 싶은 감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클라이언트에게는 내재된 어떤 변화 동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술을 먹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술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감정. 그래서 나는 술을 끊을 거야. 술을 절주할 거야. 라는 변화 동기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술을 먹으면 안 돼. 나는 건강하게 살아야 돼. 라는 어떤 변화, 어떤 행동의 변화를 원하는 그 변화 동기가 있는데 이 변화 동기를 강화하는 클라이언트 중심적인 접근 방법이다. 그래서 외부에서 어떤 변화 동기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 클라이언트의 어떤 양가 감정을 탐색함으로 인해서 클라이언트 내에 내재해 있는 그 변화 동기를 끄집어내서 그 변화 동기가 더 강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예를 들면 알코올 중독자 같은 경우는 절주를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단주를 할 수 있는 그런 접근 방법. 이게 동기 강화 모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외부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이런 것보다도 중요한 거는 이 동기 강화 모델이라는 것은 그 클라이언트, 그 인간 중심적인,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중심적인 접근 방법으로서 그 클라이언트에 내재되어 있는 변화 동기를 강화함으로써 어떤 문제 행동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동기 강화 모델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좀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래서 이 동기 강화 모델을 정의를 한다면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일반적 정의예요. 동기 강화 모델의 일반적인 정의는 동기 강화 모델은 개인이 가진 자신의 변화 동기와 변화 결심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적인 대화 방식이다. 이게 동기 강화 모델의 일반적인 정의예요. 좀 이해가 되시죠? 자, 개인이 가진 자신의 변화 동기가 있어요. 나 이거 절주를 해야 돼. 나 이제 담배를 끊어야 돼. 라는 그 변화 동기가 있어요. 건강을 위해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어떤 청결을 위해서
어떤 그 변화 동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에 따라서 나는 이제 단주를 한다, 절주를 한다, 금연을 한다, 이런 이제 결심을 쓰게 되는데, 이 결심을 더 굳건하게 강화시켜서 결국은 단주를 하게 되고 금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대화 방식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요, 전문가의 정의예요. 전문가 정의로서 동기강화 모델은 변화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양가 감정의 문제를 다루는 인간 중심적인 모델 방식이다. 위에서 이제 제가 한번 쭉 설명을 드렸죠. 이 변화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양가 감정의 문제를 잘 다루는 거예요. 양가 감정.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강한 쪽으로, 예를 들어서 알코올 중독이다. 그러면 나는 단주를 해야 돼. 절주를 해야 돼. 라는 그 변화 동기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한쪽의 마음은 막 술을 먹고 싶은 거예요. 술을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강화를 시키는 게 어떤 걸 강화를 시켜야 될까요? 당연히 술을 먹고 싶은 거를 강화를 시킬 것이 아니라 술을 마셔서는 안 돼. 단주를 해야 돼. 절주를 해야 돼. 이것을 다뤄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클라이언트에게 그런 변화 동기나 변화의 결심을 우리가 이끌어낼 수 있는, 그래서 클라이언트 중심, 인간 중심적인 모델 방식이 동기강화 모델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기술적인 정의인데요. 동기강화 모델은 변화 대화에 특별히 주의하는 의사소통 방식으로 협력적이면서 목표지향적인 대화 방식이다라고 기술적인 정의로 동기강화 모델을 정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동기강화 모델은 어떻게 처방을 내리는 게 아니에요. 가업 중심 모델 같이는 가업을 제시하는 거 아니에요. 해결 중심 모델 같이는 그 사람의 강점을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자원, 그러니까 내적 자원을 강화를 시켜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양가 감정을 대화를 통해서 의사소통 방식으로 해서 협력적으로 내적으로 그 변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그 동기를 강화를 시켜주는 거죠. 격려하고 지지하고 반영하면서 목표지향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문제 행동이 있는데 그 문제 행동을 줄이거나 아니면은 감소시키거나 아니면은 끝내버리는 그런 어떤 목표를 세워놓고 그 목표를 향해서 목표지향적으로 대화하는 방식으로 클라이언트의 그런 어떤 문제 행동을 변화시키는 행동의 변화를 위한 그런 모델이 동기강화 모델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동기강화 모델의 철학과 기본 개념에서 우리 동기강화 모델의 어떤 핵심 용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핵심 용어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동기강화 모델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 우리 동기강화 모델의 핵심 용어 중에 하나가 양가 감정이에요. 양가 감정. 여러분들하고 계속 얘기를 했죠. 이 양가 감정이란 어떤 사물, 사람, 사건에 대해서 동시에 두 가지가 양립 불가능한 느낌을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양가 감정이다 라고 해요. 어떤 사물, 어떤 사람, 어떤 사건에 대해서 동시에 두 가지 양립 불가능한 느낌을 경험하는 거예요. 자, 사람. 사람, 저 사람은 참 선한 사람인 것 같아. 참 착한 사람 같아. 좋은 사람 같아.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저 사람 말하는 폼을 보고 행동하는 거 보면 좀 나쁜 사람 같아. 뭐, 이런, 그러니까, 감정이 두 가지가 양립되는 거. 이게 양가 감정이에요.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어떤 사물에 대해서
도저히 양립이 불가능한 그런 느낌을 경험하는 거예요. 난 죽고 싶어. 그러면서도 한편은 살고 싶어. 이런 거. 이 자살에서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 양가 감정은 말 그대로 양가. 서로 양립될 수 없는 두 가지 감정을 동시에 갖고 있는 거. 이것을 양가 감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동기강화 모델에서는 이 양가 감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꼭 부정적인 생각만 하지는 않아요. 거기서 긍정적인 또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또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100%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번 돌이켜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도 부정적인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서도 또 긍정적인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동기강화 모델에서는 그 양가 감정을 잘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 대목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핵심 용어는요, 내적 동기예요. 내적 동기. 내적 동기는 자기 스스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에너지를 내적 동기라고 해요. 내적 동기, 안으로부터 스스로 동기를 무언가 하려고 하는 그 에너지, 이해되시죠? 이 에너지, 이것을 내적 동기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내적 동기는요, 효과적인 동기의 유발 방법으로는 외적 동기보다는 내적 동기를 유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적 동기의 반대는 외적 동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내적은 스스로가 뭔가 하려고 하는 에너지라고 한다면, 외적 동기는 외부로부터 하게끔 하는 거예요. 하게끔 하는 거. 어떤 프로그램을 아니면 과제를 부여하면서 가업을 부여함으로 인해서 외적으로부터 하게끔 하는 거라면 외적 동기가, 내적 동기는 그런 외부의 어떤 그런 동기부여가 아니더라도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가 무언가 하려고 하는 에너지를 우리가 내적 동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동기강화 모델에서의 중요한 것은요, 이 양가 감정을 잘 판단하고 그 양가 감정 중에서도 내적 동기, 어떤 변화, 또 어떤 행동의 변화에 어떤 동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스스로 하려고 하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빨리 클라이언트로부터 파악을 해서 사회복지사는 그 내적 동기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또 내적 동기가 자꾸만 유발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동기를 부여를 해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적 동기는 동기강화 모델에 있어서의 핵심적인 용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방향지향적이다. 방향지향적이다. 방향지향적이라는 것은 비지시적과 반대의 개념으로 내담자가 변화를 향하여 나아가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지향적이다. 그러니까 내담자,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변화를 향해서 나가도록 하는 것을 방향지향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꾸만 이제 동기 강화 모델 보면 이 동기 부여를 시켜준다. 동기, 내적 동기를 더욱더 강화시켜 줄 수 있도록. 그러니까 동기를 부여하는 것을 넘어서 그 동기를 강화시켜 주는데, 그래서 이 변화하는 쪽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방향지향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변화동기예요. 변화동기. 이 변화동기는 내담자가 변화하려는 이유, 또 욕구, 필요, 바람과 능력이 변화동기에 포함이 돼요. 이 변화동기가 강해야지만 양가 감정에도 흔들리지 않고요, 치료를 끝까지 이어갈 수가 있는 것이 이 변화동기예요.
이 내적 동기는 에너지라고 그러면요. 이 변화 동기는 클라이언트가 변화하려는 그 이유, 왜 변화할까? 그 욕구, 필요, 바람, 능력, 이것을 변화 동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변화하려고 하는 동기가 있어야 되죠. 그래야 이 양가 감정 두 가지, 변화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렇게 할 때 이 변화 동기가 양가 감정에서 흔들리지 않고 치료를 끝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이 이 변화 동기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자발적인 클라이언트들은 자기 스스로가 와서 내 어떤 문제 행동,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는 사람들이 자발적 클라이언트예요. 이 자발적 클라이언트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 실천 개입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반면에 비자발적인 클라이언트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어려움이 많죠. 왜냐하면은 자기 문제 행동이 무엇인지조차도 모르는 클라이언트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변화에 대한 어떤 동기, 이런 것들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클라이언트를 대하는 우리 사회복지사들 같은 경우는 이 양가 감정이 무엇인지 잘 파악을 할 필요가 있고요. 거기에 내적 동기가 어떤 에너지가, 그 하려고 하는 그런 에너지가 있는지 그 내적 동기를 자꾸만 유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 되겠고요. 그리고 그 클라이언트가 변화를 향해서 나아가도록 계속 독려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서 이 변화 동기가 확실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이 변화 동기가 있어야 변화하려는 이유, 욕구, 필요가 명확해야만 이 변화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변화 동기가 없으면 이 동기 강화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적 동기를 통한 변화 동기를 잘 강화시킴으로 인해서 클라이언트의 어떤 문제 행동을, 행동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모델이 동기 강화 모델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동기 강화 모델의 철학과 기본 개념을 한번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동기 강화 모델의 정신을 한번 쭉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변화 동기 얘기했잖아요. 변화하고자 하는 그 이유, 필요, 욕구, 이것을 변화 동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변화 동기는 클라이언트로부터 나오는 것이지 외부로부터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기 강화 모델은 인간 중심적인 접근 방법이라고 했죠. 클라이언트 중심적인 접근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변화 동기는 스스로, 클라이언트 스스로 어떤 내적 동기에 의해서 이 변화 동기가 나와야지 외부로부터 부여되는 것이 변화 동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꼭 명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양가 감정을 분명히 인식하고 해결하는 것은 사회복지사가 아닌 클라이언트의 몫이다. 그래서요, 이 동기 강화 모델은 우리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에게 어떻게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과제를 내주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양가 감정을 잘 인식하게 하고 또 해결할 수 있도록 클라이언트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양가 감정을 분명히 인식하고 해결하는 것은 클라이언트의 몫으로, 클라이언트 스스로가 내적 동기를 유발을 하면서 변화 동기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동기 강화 모델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사회복지사의 설득, 조언, 충고는 양가 감정을 해결하는데 효과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동기 강화 모델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사가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설득을 하기도 하고 조언을 하기도 하고 충고를 하는 것은 이 양가 감정을 해결하는데 그 두 가지 마음,
이것을 해결하는데 효과적이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동기 강화 모델의 딱 핵심은 인간 중심적인 접근 방법이다. 클라이언트 중심적인 접근 방법이다. 사회복지사가 어떻게 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그 동기를 부여하고 그 내적 동기, 변화 동기를 강화시켜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동기 강화 모델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동기 강화 모델의 모델 방식은 조용히 이끌어내는 방식이에요. 막 강요하고 설득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조용히 이게 대화하면서 대화 방식을 통해서 조용히 이끌어내는 방식이 동기 강화 모델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요.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양가 감정을 들여다보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돕는 겁니다. 이게 뭐 두 번째하고 비슷한 내용일 수가 있는데요. 이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양가 감정이 무엇인지를 들여다볼 수 있도록, 그래서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사회복지사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 동기 강화 모델은 클라이언트 스스로가 자기를 성찰하고 스스로가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어떤 양가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내 내적으로 어떤 변화 동기를 가지고 있는지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모델이 동기 강화 모델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변화는 대인 간의 상호작용으로부터 발생한다. 변화는 대인 간의 상호작용으로부터 발생한다. 그러니까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간에 서로 주거니 받거니, 기브 앤 테이크, 이게 상호작용이잖아요. 주고 받고, 질문하고 답변하고, 질문하고 답변하고, 이게 상호작용이에요. 서로 만나서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이런 것들이 다 상호작용이죠. 이 변화는 이 대인 간의 어떤 상호작용을 통해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치료 집단, 나중에 이제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치료 모델, 사회복지 실천 기술에 대해서 한번 배울 텐데요. 치료 집단 같은 경우도 서로 알코올 중독 치료 집단, 그러면 알코올 중독에 걸린 사람들끼리 서로 모여서 강의도 듣고 동영상도 보고 서로 대화도 나누고 서로 도전을 받고 도전 주기도 하고 하면서 이런 상호작용을 통해서 변화가 이루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일곱 번째,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와의 관계는 파트너십 혹은 동반자의 관계다. 어떤 교육자와 피교육자 이런 관계가 아니에요. 뭐 통치자와 통치를 받는 사람 이런 관계 아니다라는 거죠. 동등한 입장에서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는 동등한 입장에서 파트너십을 발휘하고 동반자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동기 강화 모델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런 속담이 있죠. 뭐 물이 있는 곳에 말을 끌고 가는 것까지는 그 마부가 할 수가 있는 것이지만 물을 먹고 안 먹고의 결정은 그 말이 하는 거예요. 끌고 갔는데 물을 먹이려고 끌고 갔는데 말이 안 먹어.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억지로 그걸 먹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클라이언트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 뭐 정신역동 모델, 인지행동 모델, 뭐 가업 중심 모델, 해결 중심 모델, 또 뭐 위기 개입 모델, 뭐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외부로부터의 동기부여예요. 이렇게 지원해주고, 이렇게 해보세요, 저렇게 해보세요, 과제를 주고, 대화를 나누고, 이렇게 하는 반면에 이 동기 강화 모델은 뭐냐면 그 내적 동기, 그 변화 동기를 찾아내서 그것을 강화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든다면 내가 끌고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너 물을 먹어야지
물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저기 냇가가 있는데 거기서 물을 먹을래? 물을 먹어야 되겠지? 그러면 스스로 내가 지금 입장에서는 물을 안 먹으면 나는 죽겠구나. 내가 물을 먹어야지. 그래서 마부가 물이 있는 곳에 말을 끌고 가서 물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이 동기 강화 모델은 말 스스로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동기를 강화시켜 줌으로써 말 스스로가 가서 그 해갈을 해결하고 물을 먹음으로써 더 튼튼해지고 건강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동기 강화 모델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동기 강화 모델은 첫 번째 주제도 그거잖아요. 클라이언트로부터 나오는 것이, 이 변화 동기는 클라이언트로부터 나오는 거지 외부로부터 부여되는 것이 아니에요. 동기 강화 모델의 핵심이 되겠죠. 이 동기 강화 모델은 클라이언트 스스로, 그러니까 인간 중심적으로, 인간 스스로가 변화 동기가 생겨야 돼요.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이나 뭐 흡연자나 뭐 성폭력자나 뭐 가정폭력자나 뭐 학교 폭력자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그 해결 방법은 이 동기 강화 모델에 의하면 스스로가 절주를 하고 단주를 하고 흡연 금연을 하고 폭력을 근절하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클라이언트 스스로가 그런 동기 강화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동기 강화 모델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동기 강화 모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는 동기 강화 모델의 철학과 기본 개념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한번 살펴봤는데요. 잠시 휴식을 하신 다음에 이어서 동기 강화 모델에 대해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휴식을 취하신 다음에 이어서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